검은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뇌성병력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놓아여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듯 맹렬하게 대지를 두들기고 있었다. 가마터 옆 낡은 초가집 처마 밑에서 빗물을 피하던 만석은 불안한 눈빛으로 불길이 위태롭게 춤추는 가마아궁이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는데 갑자기 강물 위로 떠내려오는 기이한 물체가 번개 불빛에 번뜩이자 그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그것은 단순한 부유물이 아니었으며 붉은 비단 포대기에 쌓인 채 핏물과 빗물에 젖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분명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운을 내뿜고 있는 것이었다. 만석은 끓어오르는 공포와 알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 흙탕물이 넘실대는 강가로 다급히 뛰어들었고 차가운 물살이 그의 발목을 휘감는 와중에도 떨리는 손을 뻗어 그 물체를 건져 올리니 품 안에는 창백하게 질린 갓난아이 하나가 신락 같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이의 몸을 감싸고 있던 비단은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 찢겨 있었고 그 사이로 묵직하고 차가운 이물감이 느껴져 만석이 손을 넣어보니 빗물에 씻겨 드러난 것은 평범한 돌덩이가 아니라 정교하게 조각된 용의 형상이 서린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옥새였다. 만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숨조차 쉴 수 없었고 손에 쥐어진 옥새의 차가운 감촉이 빗물보다 더 시리게 뼛속까지 파고들며 전신을 전율케 했다. 이것은 단순히 귀한 물건이 아니라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불길한 징조였기에 그는 당장이라도 이 물건을 강물에 다시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으나 품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가냘픈 칭걸거림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때 멀리서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다급한 말발굽 소리와 거친 고함 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렸고 이 근처를 샅샅이 뒤져라. 놈들이 멀리 갔을 리 없다. 라는 살기등등한 외침이 들려오자 만석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다. 관군인지 자객인지 모를 무리들이 혈안이 되어 이 아이와 옥새를 찾고 있음이 분명했고 만약 이것이 발각된다면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이 어린 생명 또한 무참히 짓밟힐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가슴 깊이 품고 뒷걸음질쳐 가마터 안으로 숨어들었으나 옥새를 어디에 숨겨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허둥지둥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질 좋은 점토 더미였는데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흙 속의 비밀을 묻는 것이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옥새를 움켜쥐고는 거칠게 반죽해 놓은 점토 덩어리 속으로 그것을 쑤셔 넣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흙을 치대며 옥새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지지겼다. 밖에서는 말발굽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 마당 앞까지 들이닥친 듯했고 만석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물레 위에 그 흙덩이를 올려놓고 미친 듯이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정성을 다해 빚었을 그릇이었지만 지금은 오로지 그 안에 든 것을 감추기 위해 투박하고 못생긴 항아리 형태를 억지로 만들어내야만 했기에 그의 손놀림은 거칠고 조급했다.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빚어낸 항아리는 찌그러지고 볼품없는 모양새였으나 그 두터운 흙벽 안에는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오직 만석뿐이었다. 거기 누구 있느냐?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가마터의 낡은 나무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들이닥친 것은 시퍼런 칼을 든 사내들이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만석은 짐짓 놀란 척하며 물레를 멈추고 바닥에 엎드려 조아렸고 등 뒤에는 갓 빚어낸 못생긴 항아리가 집더미 속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다. 사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만석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서며 혹시 강물에 떠내려온 것이나 수상한 자를 보지 못했느냐? 라고 으르렁거렸고 만석은 공포에 질린 표정을 연기하며 소인은 그저 비가 새는 가마를 지키느라 정신이 없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요. 나리 라고 더듬거리며 답했다. 사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가마테어 구석구석을 훑어보았고
그의 시선이 잠시 집더미 속에 못생긴 항아리에 머물렀을 때 만석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하지만 사내는 이내 흥미를 잃으른 듯 이런 천한 곳에 무엇이 있겠느냐 쯧 하고 혀를 차며 부하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고 그들이 빗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만석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말발굽 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고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집더미 속에 숨겨두었던 아이를 꺼내어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아이는 배가 고픈지 칭걸거리며 만석의 거친 손가락을 입에 물고 빨기 시작했다. 그 작은 온기를 느끼며 만석은 이 아이가 평범한 운명을 타고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오늘 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빗물이 새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네가 누구의 자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늘이 버린 너를 내가 거두었으니 이름은 도연이라 하겠다. 부디 어진 길을 걸어 이 아비의 죄를 씻어다오. 라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한편 구석에 처박힌 못생긴 항아리는 굳지 않은 흙 냄새를 풍기며 어둠 속에서 침묵하고 있었으나 그 안에 잠든 용의 기운은 언젠가 다시 깨어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으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고 만석은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감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는 옥새가 들어있는 그 못생긴 항아리를 다른 그릇들과 함께 감아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는데 불길이 치솟아 흙이 단단하게 굳어질수록 그 비밀 또한 영원히 봉인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마을 사람들은 강물이 불어 피해를 입었다며 아우성이었지만 만석은 묵묵히 장작을 패며 오로지 가마에 불꽃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곁에는 낡은 광주리에 누운 도연이 곤히 잠들어 있었고 만석은 가끔씩 일손을 멈추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가난한 도공의 아들로 살아가야 할 이 아이의 운명이 과연 축복일지 저주일지 알 수 없었으나 만석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아이를 지키겠노라 다짐하며 거친 손으로 아이의 볼을 쓰다듬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으나 만석의 가마터 한 구석에는 언제나 먼지가 뽀얗게 앉은 못생긴 항아리 하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유약을 제대로 바르지 않아 거칠고 투박하며 모양조차 비대칭으로 찌그러져 있어 누가 보아도 실패한 졸작에 불과했기에 가마터를 찾는 손님들은 아무도 그 항아리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만석은 가끔 술에 취한 밤이면 그 항아리를 꺼내어 어루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항아리 안에서는 옥새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와 그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도연이 무럭무럭 자라나 흙장난을 하며 가마터 마당을 뛰어다닐 때에도 만석은 아이가 행여나 그 항아리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며 항상 엄한 표정으로 주의를 주었다. 저 항아리는 아비의 못난 솜씨를 잊지 않기 위해 남겨둔 것이니 절대로 손대지 말거라. 그 말은 어린 도연에게는 그저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으로 들렸겠지만 만석에게는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족쇄와도 같은 주문이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 나갔던 만석은 관아에서 부침방을 보게 되었는데 잃어버린 왕실의 보물을 찾는다는 내용과 함께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옥새가 무엇인지 그것을 주운 자는 3대가 멸할 것이라는 둥 무서운 소문을 퍼뜨렸고 만석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으며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서늘한 기운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어린 도연이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해맑게 웃으며 달려와 안겼고 만석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감추었다.
아버지는 평생 너를 위해 흙을 빚을 것이다. 네가 세상의 풍패에 휩쓸리지 않고 단단한 그릇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만석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부정만은 가마의 불꽃보다 뜨거웠다. 그렇게 10수년의 세월이 흘러 도연은 어느덧 청년이 되었고 그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도자기는 만석의 솜씨를 뛰어넘어 청출어람의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했고 탐욕스러운 관연의 수탈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늦은 밤 만석은 잠든 도현의 얼굴을 바라보며 구석에 놓인 못생긴 항아리를 향해 독백하듯 중얼거렸다. 언젠가 이 껍질이 깨지는 날 너는 하늘로 날아오를 용이 될 것이냐 아니면 흙으로 돌아갈 미물로 남을 것이냐. 밖에서는 18년 전 그날 밤처럼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항아리는 묵묵부답으로 그저 어둠 속에서 희미한 윤광만을 드러낼 뿐이었다. 가마문이 열리는 순간 숨막히는 열기와 함께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른 빛이 쏟아져 나와 허름한 공방 안을 가득 채웠다. 며칠 밤낮을 불 앞에서 뜬 눈으로 지새운 도연의 얼굴은 숯검댕이 투성이었으나 그의 눈동자만은 갓 꺼낸 청자보다 더 투명하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떨리는 손길로 감아 깊숙한 곳에서 꺼낸 매병은 마치 비갠 뒤에 가을 하늘을 그대로 오려 붙인 듯 영롱한 비색을 띠고 있었고 표면에 새겨진 구름과 학은 금방이라도 병 밖으로 날아올 듯 생동감이 넘쳤다. 만석은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져 옴을 느꼈는데 그것은 아들의 재능에 대한 대견함과 동시에 천한 도공의 자식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그 고귀한 기품이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도연이 빚어내는 그릇들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라 혼이 담긴 예술품이었으며 총우석의 낡은 가마터에서 나오기에는 지나치게 아름다워 오히려 세상의 탐욕을 자극할 위험한 물건들이었다. 도연은 뜨거운 그릇을 조심스럽게 식히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올리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귀공자의 자태였으나 그가 입고 있는 옷은 기워 입은 흔적이 역력한 낡은 삼벗이라는 사실이 만석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아버지, 이번 비색은 예전보다 훨씬 깊습니다. 유약을 바를 때 참나무재를 조금 더 섞은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도연이 들뜬 목소리로 말하며 매병을 들어 보이자 만석은 짐짓 무뚝뚝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솜씨가 제법 늘었다만 자만하지 말거라. 그릇이란 사람의 마음을 담는 법,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릇도 금세 빛을 잃는 법이다. 만석의 엄한 꾸지람에도 도연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아버지가 건네는 물바가지를 받아 시원하게 들이켰다. 사실 도연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빚은 이 아름다운 그릇들이 제 값을 받고 팔려나가 집안의 살림을 피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이 고을 형함인 조대감은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위인이었고 매번 곡물이라는 명목으로 상인들이 쳐주는 값의 반이 반도 안 되는 헐값의 도연의 그릇들을 강탈하다시피 가져가곤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도연이 흙을 만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 흙이 물레 위에서 춤을 추며 형상을 갖추어 갈 때 느끼는 그 해방감과 희열이 시궁창 같은 현실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관아의 이방들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와 함께 가마터에 들이닥쳤고 그 뒤로 화려한 가마를 탄 조대감이 거만한 표정으로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할 뿐 감히 나서는 이가 없었고 만석과 도연은 마당에 엎드려 조대감을 맞이했다. 오호, 이번에는 제법 쓸만한 물건들이 나왔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조대감은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진열된 청자들을 훑어보았는데 그의 눈은 예술품을 감상하는 눈이 아니라 돈 냄새를 맡는 장사치의 눈, 아니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눈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도연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항문이 매병을 집어들고는 이리저리 돌려보며 탐욕스러운 혀로 입술을 핥았다. 이것은 한양의 대감님들께 진상하면 꽤나 귀여움을 받겠구나. 이방가,
이것들을 모조리 거두어라. 조대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관졸들이 거칠게 그릇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고 지푸라기로 대충 포장하여 수레에 싣는 과정에서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도연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했다. 날이 그 병만은 그것만은 이번 장날에 팔아 쌀이라도 좀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부디 선처해 주십시오. 도연이 참다 못해 고개를 들고 읍소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이방의 매몰찬 발길질 뿐이었다. 만석이 황급히 도연을 감싸 안으며 머리를 조아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리. 제 아들놈이 아직 철이 없어 그러하오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조대감은 흙바닥에 뒹구는 부자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조소를 흘렸다. 천한 것들이 감히 관회의 일에 토를 달다니 내 너희의 솜씨를 높이 사서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는 것을 고맙게 여기거라. 그는 다시금 주위를 둘러보며 가져갈 만한 것이 더 없는지 살피기 시작했고 그때 그의 시선이 마당구석, 장작더미 옆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볼품없는 옹기 항아리에 꽂혔다. 18년 전 그날 밤 만석이 옥새를 숨기기 위해 급하게 빚어낸 그 못생긴 항아리였다. 먼지가 뽀얗게 앉고 겉면이 울퉁불퉁하여 누가 봐도 실패작처럼 보였으나 이상하게도 조대감은 그 항아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것은 무엇이냐? 다른 그릇들은 다 매끈하게 잘 빠졌는데 어찌 저 흉물스러운 것만 저리도 고이 모셔두었느냐? 조대감의 예리한 지적에 만석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아, 저것은 소인이 젊은 시절 실수로 빚은 망작이온데 부끄러움을 잊지 않고자 교훈 삼아 남겨둔 것이옵니다. 볼품없는 물건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만석은 최대한 태연한 척 대답했으나 목소리의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조 대감과 같은 능구렁이가 놓칠 리 없었다. 보통 망작이라면 깨뜨려버리는 것이 도공의 자존심이거늘 저리도 애지중지하며 마당 한켠에 모셔둔 꼴이 수상쩍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조대감은 집신을 신은 발로 항아리를 툭툭 건드려 보았는데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 꽉 차 있는 듯도 하고 비어 있는 듯도 하여 묘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교훈이라. 핑계가 그럴싸하구나. 혹시 저 안에 남들 몰래 모아둔 엽전이라도 숨겨둔 게 아니냐? 조대감이 농담인 척 던진 말이었으나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만석은 사슬색이 되어 항아리 앞을 가로막고 엎드렸다. 당치도 않습니다, 나리.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숨길 엽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늙은 도공의 미련일 뿐이니 부디 지나쳐 주십시오. 만석의 필사적인 태도는 오히려 조 대감의 의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땡전 한 푼 없는 놈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는 물건이라면 분명 그 안에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들어있음이 틀림없었다. 조대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내 놈이 그렇게까지 나오니 더욱 궁금해지는구나. 이방가, 저 항아리도 수레에 실어라. 관에에 가져가서 샅샅이 살펴봐야겠다.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만석은 이성을 잃고 조 대감의 다리춤을 부여잡으며 울부짖었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나리. 제발 저 흉물을 가져가서 무엇하시려 합니까? 만석의 돌발 행동에 관졸들이 달려들어 몽둥이질을 해대기 시작했고 도연이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덮어 보호하려 들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서 조 대감은 불쾌하다는 듯 옷자락을 털며 물러섰다. 이런 미친놈들을 보았나?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다니. 그는 당장이라도 두 부자를 옥에 가두고 싶었으나 며칠 뒤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괜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억지로 화를 눌렀다. 게다가 저 항아리 하나 때문에 훌륭한 도공의 손을 망가뜨려 서다 앞으로 상납받을 청자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도 손해라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재수 없는 것들. 내 오늘은 바빠서 이만 가보겠다만 내 놈들의 그 수상한 태도는 내 기억해두마. 조대감은 항아리를 쏘아보며 아쉬운 듯 입맛을 다졌고 결국 그릇들만 잔뜩 실은 채 수레를 돌려나갔다.
멀어지는 행렬 뒤로 흙먼지만이 뿌옇게 피어올랐고 만석과 도연은 멍이 든 몸을 이끌고 흙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밤이 깊어 주위가 고요해지자 만석은 끙끙거리며 일어나 찢어진 옷매무새를 추스르고는 제일 먼저 그 못생긴 항아리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항아리를 끌어안고 마치 자식을 살피듯 요리조리 뜯어보았고 도연은 약초를 찧어 아버지의 상처에 발라들이며 그 모습을 기이하게 지켜보았다. 오늘 아버지의 반응은 평소에 침착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으며 단순히 옛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기에는 그 집착이 병적일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대체 저 항아리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도연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관아놈들이 들이닥쳤을 때 아버지는 제 목숨보다 저 항아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듯 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금덩이라도 숨겨두신 겁니까? 도연의 물음에는 서운함과 의구심이 섞여 있었다. 만석은 항아리를 쓰다듬던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달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으나 그 표정은 그늘에 가려 읽을 수 없었다. 도연아, 세상에는 금덩이보다 더 무겁고 목숨보다 더 위험한 진실이라는 것이 있단다. 만석은 차마 옥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그것을 말하는 순간 도연의 평온한 일상은 끝장날 것이며 감당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저 안에는 이 아비의 뼈아픈 과거와 네가 감당해야 할지도 모를 업보가 들어있다. 그러니 더 이상 묻지 말거라. 때가 되면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만석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흙처럼 축축하고 무거웠다. 도연은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나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슬퍼 보였기에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마당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홀로 서 있는 못생긴 항아리는 달빛을 받아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도연은 그 앞에서 알 수 없는 전율을 느끼며 오랫동안 서성였다. 한편 관아로 돌아온 조대감은 화려한 술상을 앞에 두고도 기분이 풀리지 않아 영업 후 술잔만 비우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만석이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그 항아리의 잔상이 떠나질 않았다. 분명히 무언가 있다. 그 늙은이가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것이라면 조대감은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빈 술잔을 꽉 움켜쥐었다. 금괴인가? 아니면 선대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보물? 무엇이 되었든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없다. 그는 옆에 시립해 있던 이방을 불렀다. 내일 사람을 시켜 그 가마터를 감시하게 하라. 그리고 며칠 뒤 한양에서 영의정 대감께서 내려오신다 하니 그때를 틈타 그놈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야겠다. 조대감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 재산을 몰수하는 것쯤은 그에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고 그는 이미 그 항아리 속의 보물이 자신의 것이 된 양상상의 나라에를 펼치고 있었다.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듯 관아 밖에 밤바람이 스산하게 울부짖으며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다. 한양에서 내려온 영의정 류대감의 행차는 고요하던 산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으니 오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위풍당당한 취타대의 소리가 산천을 울리자 마을 사람들은 평생 처음 보는 장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이 화려한 행렬을 맞이하는 형암조 대감의 속내는 타들어가는 촛불처럼 초조하기 짝이 없었으니 그가 진상하려 했던 청자들이 사실은 힘없는 도공부자에게서 헐값돼 강탈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류대감은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깐깐한 눈초리로 진열된 도자기들을 훑어보았는데 그의 시선은 화려한 장식보다는 그릇이 품고 있는 본연의 비색과 선의 흐름을 쫓고 있었다. 이 고을의 흙과 물이 좋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으나 이토록 투명하고 깊은 비색을 낼 수 있는 장인이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요. 내 그 장인을 직접 만나 치하하고 싶으니 앞장서시오. 류대감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조대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으나 감히 영의정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가마태어로 안내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조대감은 류대감의 행렬이 움직이기 직전 신복인 이방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내어 먼저 손을 쓰도록 지시해둔 터였다. 만석의 가마터에는 이미 관졸들이 들이닥쳐 평온하던 마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들은 죄 없는 도연을 포승줄로 결박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네 이놈들, 관청의 허락도 없이 귀한 백토를 도굴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이방이 날조된 제목을 들이대며 으름장을 놓자 도연은 억울함에 치를 떨며 소리쳤다. 도굴이라니요. 저희는 대대로 내려오는 흙을 썼을 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졸들은 도연의 항변을 무시한 채 닥치는 대로 살림살이를 부수었고 만석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을 기며 그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나리, 제발 멈춰 주십시오. 우리 도연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늙은이를 잡아가십시오. 바로 그때 멀리서 징소리와 함께 류대감의 행렬이 가마터 입구에 당도했다는 전갈이 들려오자 이방은 당황하며 상황을 서둘러 정리하려 했다. 조대감은 류대감이 도착하기 전에 이들을 죄인으로 확정지어 입을 막아버릴 심산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영의정 대감께서 곧 당도하신다. 이 흉악한 도둑놈들이 감히 대감마님을 뵙게 할 수는 없는 법, 썩 끌어내어 옥에 가두거라. 조대감의 호통에 관졸들이 도연과 만석을 질질 끌고 나가려 할 때 류대감이 뒷짐을 지고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류대감은 난장판이 된 가마터의 참상을 목격하고 미간을 찌푸리며 조대감을 향해 났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소란인가? 내 장인을 만나러 왔지 죄인을 잡는 꼴을 보러 온 것이 아니네. 조대감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허리를 굽혔다. 송구하옵니다, 대감. 하필이면 이들이 관청의 흙을 훔쳐 쓴 사실이 발각되어 압송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천한 것들의 부정한 기운이 대감께 미칠까 저어대옵니다. 류대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무릎 꿇린 도연을 내려다보았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도연의 눈빛은 죄인의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맑고 강직하여 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때 조대감은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번 보아두었던 그 못생긴 항아리를 떠올렸다. 저 흉물스러운 항아리를 보십시오. 저놈들이 훔친 금부티를 숨겨두기 위해 겉모양만 흉하게 빚어놓은 작물창고가 틀림없습니다. 여봐라, 저 항아리를 당장 깨뜨려 그 안에 든 더러운 탐욕을 대감마님 앞에 낱낱이 밝혀라. 조대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만석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렸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만석이 관졸의 팔을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현장은 순식간에 악유규환으로 변했다. 관졸 하나가 만석을 걷어차 구석으로 내동댕이 치고는 씩씩거리며 장작더미 옆에 놓인 못생긴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올렸다. 만석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깨지 마라. 제발, 제발. 하지만 관졸은 보란듯이 항아리를 허공 높이 쳐들었고 류대감과 도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흙덩어리에 고정된 순간 항아리는 굉음과 함께 단단한 마당 바위 위로 내리꽂혔다. 와장창. 두꺼운 옹기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자욱한 흙먼지가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다. 조대감은 그 안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으나 먼지가 가라앉은 바닥에 드러난 것은 금덩이도 은덩이도 아니었다. 깨진 옹기 조각들 사이로 굳어버린 흙덩이가 쪼개지며 툭 하고 떨어져 나온 물건이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햇빛을 받는 순간 서늘하고도 영롱한 붉은 빛을 뿜어내는 옥이었다. 주먹만 한 크기의 그 물건은 바닥을 구르다 류대감의 발치 앞에서 멈춰 섰는데
손잡이 부분에 정교하게 조각된 용의 형상이 햇살을 받아 번뜩이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그것은 일개 도공의 집에서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왕실의 권위 혹은 그에 준하는 고위 관직의 인장이었던 것이다. 정적 이 감돌았다. 새소리조차 멈춘 듯한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류대감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발치에 놓인 그 물건을 집어들었고 흙을 털어내 밑바닥에 새겨진 전서체의 글귀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은 류대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것은 18년 전 정쟁에 휘말려 피신시키던 중 잃어버린 자신의 인장이자 동시에 갓 태어난 아들의 품에 넣어주었던 정표인 청룡인이었다. 류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만석을 바라보았다. 만석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영문을 모르는 도연만이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조대감은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고 당황하여 소리쳤다. 이것 보십시오. 감히 옥새와 비슷한 물건을 위조하여 역모를 꾀하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당장 저놈들을 그러나 조대감의 말이 차이 끝나기도 전에 류대감의 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졌다. 닥치거라. 내 놈 눈에는 이것이 위조품으로 보이느냐. 류대감의 분노에 찬 일갈에 조대감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류대감은 옥새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도연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시선은 도연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으며 잃어버린 아내의 모습과 자신의 젊은 날을 겹쳐보고 있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류대감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도연은 알 수 없는 위압감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치솟는 뜨거운 감정에 휩싸여 간신히 대답했다. 도연이라 하옵니다. 류대감은 도연의 어깨를 잡으려다 멈칫했다. 도연의 낡고 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왼쪽 어깨, 그곳에는 붉은색의 초승달 모양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것은 류대감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징표이자 그가 18년 동안 꿈속에서조차 그리워했던 아들의 흔적이었다. 만석이라 했느냐? 류대감은 시선을 돌려 엎드려 있는 만석을 불렀다. 만석은 죽음을 각오한 듯 고개를 들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 모든 것은 이놈의 소행이니 제발 도연이는 살려주십시오. 류대감은 옥새를 가슴에 품고 만석 앞으로 걸어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천하의 영의정이 천안 도공 앞에 무릎을 꿇는 광경의 관졸들도 조대감도 심지어 도연까지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18년 전 그날 밤 강물에서 이 아이를 건져낸 것이 자네인가? 류대감의 물음은 추궁이 아니라 확인이었으며 그 속에는 깊은 회한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만석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류대감의 젖은 눈을 마주보았다. 두 아버지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하나는 피를 나눈 아버지, 다른 하나는 정을 나눈 아버지. 깨어진 항아리의 파편들이 햇살 아래 반짝이는 가운데 감추어졌던 진실의 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조대감은 이 기회를 틈타 자신의 안위를 챙기고자 악을 썼다. 대감, 속지 마십시오. 저놈들은 흉악한 도둑놈들입니다. 저 물건도 어디서 훔친 것이 분명하니. 그러나 류대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명했다. 여봐라. 당장 이 형함을 포박하라. 내 아들을 도둑으로 몬 죄, 그리고 왕실의 하사품인 내 인장을 모독한 죄를 물을 것이다. 류대감의 명령에 호위무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조대감을 에워쌌다. 순식간에 공수가 뒤바뀐 상황 속에서 도연은 멍하니 바닥에 뒹구는 옥새와 자신의 어깨, 그리고 늙은 아버지 만석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지난 18년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형이증을 느끼며 도연은 비틀거렸다.
깨진 것은 항아리뿐만이 아니었다. 도연을 감싸고 있던 천안 도공의 아들이라는 껍질이 깨지고 그 안에서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운명이 용트림하며 깨어난 것이다. 관아의 동원마당에는 서슬퍼런 긴장감이 감돌았고 붉은 관복을 입은 류대감이 상석에 앉아 내려다보는 시선은 가을 서리보다 차가웠다. 방금 전까지 호기롭게 소리치던 형암 조대감은 이제 포승줄에 묶인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나 그의 입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독사처럼 혀를 놀리고 있었다. 대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안 도공놈이 18년 전 대감의 핏줄을 납치하여 노비처럼 부려먹은 것이 분명합니다. 옥사에 또한 저놈이 훔친 작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제 말을 믿으시고 저놈들을 당장 주리를 틀어. 조대감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동헌의 기둥을 울렸으나 류대감은 미동도 하지 않고 오로지 피투성이가 된 채 엎드려 있는 만석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지난 소란통의 관졸들의 몽둥이에 맞아 찢어진 만석의 등에서는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도연은 만석의 옆에서 울분을 참지 못한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으나 엄중한 신문자리라 감히 입을 뗄 수 없어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죄인 만석은 듣거라. 류대감의 묵직한 저음이 공기를 갈랐다. 형암의 말대로 네가 내 아들을 납치한 것이냐? 아니면 하늘이 도워 구한 것이냐? 내 입으로 한치의 거짓 없이 고하거라. 만약 거짓이 있다면 네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내 아들의 앞날에도 시술론이 없는 오점이 남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지난 18년의 세월을 검증하는 엄숙한 의식과도 같았다. 만석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류대감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한쪽 눈은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떠지지 않았으나 나머지 한쪽 눈만은 진실을 담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감마님, 소인이 어찌 감히 하늘 같은 대감의 핏줄을 탐하겠습니까? 만석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울림은 동헌마당의 모든 이들의 귓가에 명료하게 파고들었다. 18년 전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던 강가에서 소인이 본 것은 누군가에게 쫓기듯 뜯어내려오던 피 묻은 비단 포대기였습니다. 만석은 고통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며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끄집어냈다. 그 안에는 숨이 끊어질 듯한 아기씨와 이 옥새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자객들의 말발굽 소리가 진동했고 소인은 순간의 두려움에 도망치려 했으나 아기씨의 울음소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만석이 말을 이어갈수록 조 대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고 류대감의 눈시울은 붉어졌다. 관에에 신고하려 했으나 놈들이 관군인지 도적대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나섰다가는 아기씨의 목숨마저 위태로울까 두려웠습니다. 하여 소인은 옥새를 진흙 속에 숨기고 아기씨를 제 자식으로 거두어 키우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때 조대감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야. 내 놈이 옥새를 탐내어 훔친 뒤 아이는 덤으로 키운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 귀한 옥새를 더러운 옹기 속에 처박아 둘 수 있단 말이냐. 조대감의 비열한 모함에 도연이 벌떡 일어나려 했으나 만석이 거친 손으로 도연의 팔을 잡아 제지했다. 만석은 피가 섞인 가래를 바닥에 뱉어내고는 슬픈 눈으로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나리, 옥사에는 왕실의 권위이자 권력입니다. 허나 저 같은 천한 놈에게는 그저 목숨을 위협하는 흉물일 뿐이었습니다. 소인이 옥새를 옹기 속에 가둔 것은 그것을 탐해서가 아니라 도연이가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었을 때 닥쳐올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석의 시선이 도연에게로 옮겨갔다. 도연아, 이 아비가 못나서 너를 비단옷 대신 흙먼지 속에 살게 했다. 네가 그토록 훌륭한 솜씨를 가지고도 천대받게 한 것은 모두 이 아비의 죄다. 만석의 고백은 절규에 가까웠다. 하지만 대감마님,
소희는 맹세코 단 한순간도 도연이를 남의 자식이라 여긴 적이 없습니다. 비록 흙 묻은 밥을 먹이고 거친 삼벗을 입혔으나 제 심장을 떼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제 아들이었습니다. 만석은 엎드려 오열하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옥새를 숨긴 죄는 죽어 마땅하오니 소인의 목을 치시고 부디 도연이만큼은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쿵쿵쿵 만석의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 속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류대감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만석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다. 아버지, 그만하십시오. 제가 류 가문의 핏줄이라 한들 저를 키워주신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낳은 정이 귀하다 하나 기른 정을 어찌 버리겠습니까? 도연의 눈물과 만석의 피가 뒤섞여 흙바닥을 적시자 지켜보던 관졸들마저 숙연해져 고개를 숙였다. 류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엎드려 있는 만석의 앞에 서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 만석의 피 묻은 등을 덮어주었다. 영의정의 관복이 천한 도공의 등에 덮이는 순간 신분의 벽은 허물어지고 오직 두 아버지의 뜨거운 부정만이 남았다. 고개를 들라. 류대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류대감은 만석의 거친 두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싸 쥐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아들은 차가운 강물 속에서 이미 고온이 되었을 것이네. 자네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은인이자 내 아들의 진정한 아버지일세. 류대감의 눈에서 기어이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만석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여봐라! 류대감이 돌아서서 우렁차게 명했다. 형암조가는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을 수탈하고 무고한 일을 모함하여 국법을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다. 당장 저놈을 하옥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중히 문초하겠다. 호위무사들이 조댓감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끌고 나가자. 조댓감은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으나 그 소리는 환호하는 마을 사람들의 함성에 묻혀버렸다. 류대감은 멍하니 서 있는 도연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도연아, 많이 놀랐을 테지. 이제 안심하거라. 네가 겪은 고초는 오늘로 끝이다. 그러나 도연의 시선은 류대감이 아닌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는 만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도연은 류대감의 손을 조심스럽게 밀어내고 비틀거리며 만석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아버지, 집으로 가요. 제가 약을 발라드릴게요. 그날 밤 만석의 촉갓집에는 평소와 다른 기류가 흘렀다. 류대감은 마을 객사에 머물며 도연을 기다렸지만 도연은 만석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만석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해댔다. 도연아, 흙을 너무 묽게 반죽하면 안 된다. 불은 마음으로 다스려야 해. 도연은 밤새 물수건으로 아버지의 이마를 닦아주며 눈물을 흘렸다. 18년 동안 묵묵히 자신을 지켜온 그 투박한 손, 옥사애라는 거대한 비밀을 품고 홀로 전전긍긍했을 그 마음의 무게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열이 조금 내린 만석이 눈을 떴을 때 도연은 충혈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고 당신이 제 아버지입니다. 만석은 힘없는 손을 들어 도연의 뺨을 어루만졌다. 어리석은 놈, 용은 구름을 타고 승천해야지 개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는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해. 그것이 네가 살 길이고 이 못난 아비의 소원이다. 만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도연을 떠나보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자신이 품기에는 도연이라는 그릇이 너무나 크고 귀해졌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가거라. 가서 훌륭한 재상이 되어 다시는 나 같은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않도록 세상을 빚어보거라. 흙으로 그릇을 빚는 것이나 법으로 세상을 빚는 것이나 그 이치는 매한 가지일 터. 만석은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보며 억지로 눈물을 삼켰다. 도연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기에
소리 없이 오열하며 아버지의 등 뒤에서 큰 절을 올렸다. 밖에서는 동이 터오고 있었고 닭 울음소리가 도연의 새로운 운명을 재촉하듯 길게 울려 퍼져졌다. 도연이 떠나던 날 마을 어귀에 늘어선 늙은 느티나무 잎사귀들은 늦가을 바람에 서걱거리며 마치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듯했고 만석은 아들이 탄 가마가 산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금장식을 한 가마에 오르는 도연의 모습은 낯설기 그지없었으나 가마문이 닫히기 직전 만석을 향해 젖은 눈으로 큰 절을 올리던 그 모습은 영락없는 자신의 아들 흑투성이 도연이었다. 류대감은 만석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자네가 베푼 은혜는 내 죽어서도 잊지 않겠네. 도연이가 훌륭한 제목이 되어 나라를 받들게 되면 그것이 곧 자네의 공덕임을 천하가 알게 될 걸세. 라고 약속했으나 만석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과 제 분수에 맞지 않는 보물을 잠시 맡아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준 것뿐이라는 쓰라린 자위만이 그의 메마른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다. 도연이 떠난 가마태어는 적막강산이 되었고 주인 이름 물레만이 덩그러니 놓여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만석은 다시 흙을 만지려 했으나 손끝의 감각이 예전 같지 않았고 무엇을 빚어도 도연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뭉개버리기 일쑤였다. 한양으로 올라간 도연의 삶은 겉보기에는 비단길이었으나 실상은 가시밭길과 저작길과 다름없었다. 명문가인 류대감 댁의 적장자로 복권되었으나 평생을 천한 도공의 자식으로 살아온 그에게 양반네들의 법도와 예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거북하고 숨이 막혔다. 서당에서의 글공부는 낯설었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거드름을 피우는 귀족 자제들의 은근한 멸시와 비웃음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저 자가 바로 흙구덩이에서 굴러먹다 온 그 도련님이라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고 가마터에 뜨거운 불길을 떠올렸다. 흑은 불을 견뎌야 비로소 단단한 그릇이 된다. 지금의 이 시련 또한 나를 단련시키는 불길일 뿐이다. 도연은 밤마다 달을 보며 만석의 가르침을 되새겼고 남들이 잠든 시각에도 서책을 놓지 않으며 학문에 매진했다. 그의 글에는 흙을 만지던 사람 특유의 투박하지만 진실된 힘이 있었고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은 겉멋만 든 유생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류대감은 그런 아들을 묵묵히 지켜보며 흐뭇해했고 때로는 정치의 비정함과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밤새워 토론하며 부자지간의 정을 쌓아갔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도연은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하며 당당히 조정에 출사하게 되었다. 임금 앞에서 치러진 전시에서 도연은 백성을 그릇 빚듯이 다스리는 도리에 대한 명문장을 남겨 만조백관을 감탄케 했다. 정치란 흙을 빚는 것과 같아 너무 조이면 깨지고 너무 느슨하면 무너집니다. 또한 불의 온도를 조절하듯 민심을 살피고 때를 기다려 유약을 바르듯 덕을 베풀어야 비로소 태평성대라는 명작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임금은 그의 비유에 무릎을 치며 칭찬했고 도연은 단숨에 조정에 촉망받는 인재로 떠올랐다. 그러나 높은 관직에 오르고 비단 관복을 입을수록 도연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 화려한 연회와 아부 섞인 찬사들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고향의 흙냄새와 타닥거리며 타오르던 장작 불소리, 그리고 굽은 등으로 물레를 차던 늙은 아버지 만석의 뒷모습을 그리워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도연은 임금에게 청하여 고향 마을의 형함으로 부임할 것을 자청했다. 보통 장원 급제자라면 중앙요직을 원하기 마련이었으나 도연의 간곡한 청에 임금과 류대감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금이 환영하는 도연의 행렬이 고을 어귀에 들어서자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나와 춤을 추며 환호했다. 탐관오리 조대감이 쫓겨난 후 피폐해졌던 마을은 새로운 희망으로 들썩였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업어 키운 도공의 아들이
사또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도연은 관아로 향하지 않고 곧장 익숙한 흙길을 따라 가마터로 향했다. 수행원들이 만류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잡초가 무성해진 마당을 지나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선 공방 안에는 백발이 성성해진 만석이 홀로 앉아 굽이 깨진 사발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며 공방의 정적을 깼다. 만석은 귀가 어두워진 탓인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내를 바라보았다. 흐릿한 눈동자에 초점이 맺히는 순간 만석의 손에서 사발이 툭 하고 떨어졌다. 도연이니? 내 아들 도연이냐? 만석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하자 도연은 와락 달려들어 그 앙상한 몸을 끌어안았다. 흙먼지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세상에서 가장 그리웠던 아버지의 냄새였다. 예, 아버지. 저 왔습니다. 못난 아들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도연은 체면도 잊은 채 만석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만석은 떨리는 거친 손으로 도연의 등을 두드리며 함께 눈물을 쏟았다. 장하다. 장해.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도연은 그날부터 관아의 정물을 보는 틈틈이 가마터를 찾았다. 그는 단순히 효도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관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가마를 설치하여 만석을 그 책임자로 임명했다. 처음에는 늙은이가 무슨 감투냐며 손사래를 치던 만석도 도연이 아버지의 솜씨가 대를 이어 전해져야 이 나라의 그릇이 발전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 백성들을 위해 맡아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자 못 이기는 척 수락했다. 만석의 지휘 아래 마을의 도공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맘 놓고 그릇을 빚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만들어낸 청자는 다시금 천하제일의 비색을 뽐내며 한양은 물론이거니와 바다 건너 중국에까지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도연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어 고을을 태평성대로 이끌었고 백성들은 그를 도공사또라 부르며 칭송했다. 가을이 깊어 산천이 붉게 물든 어느 날 오후 도연은 관복을 벗어던지고 헐렁한 삼벗으로 갈아입은 뒤 가마터에 앉았다. 류대감이 한양에서 보내온 최고급 백토가 준비되어 있었고 옆에는 만석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물레를 손질하고 있었다. 사또 나으리께서 이리 천한 일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만석이 장난스럽게 핀잔을 주자 도연은 흙반죽을 힘껏 내리치며 웃어 넘겼다. 관복을 입으면 나라의 녹을 먹는 신하지만 옷을 벗으면 저는 그저 아버지의 아들이자 도공일 뿐입니다. 흙을 만지지 않으면 머리가 굳어 정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니 이것은 저만의 수양입니다. 도연의 손길에 따라 흙덩이는 점차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항아리의 형태를 갖추어 갔다. 두 사람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흙 묻은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로도 살 수 없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도연은 물레를 차며 생각했다. 자신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다고. 나를 낳아주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준 류대감이 하늘과 같은 아버지라면 나를 거두어 기르고 뜨겁게 정직함과 불의 인내를 가르쳐준 만석은 대지와 같은 아버지라고.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어야 만물이 생장하듯 두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자신이 온전한 하나의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었음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도연이 빚은 항아리는 10봄이 8년 전 만석이 옥새를 숨겼던 그 투박한 온기와는 달리 흠 하나 없이 둥글고 매끄러운 다랑아리였다. 그것은 어떤 욕심도 비밀도 담지 않은 순백의 마음 그 자체였다. 아버지, 이번 감에는 이 항아리 하나만 넣으려 합니다. 도연이 땀을 닦으며 말하자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윽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래,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어려운 법이지. 욕심을 비워낸 그릇이야말로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법이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가마터의 황금빛 노을을 드리웠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불꽃 속에서
두 부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 모습은 마치 하나가 된 듯 겹쳐 보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훗날 사람들은 도연이 다스리던 고을에서 나온 도자기들을 일컬어 효심, 이 빚은 비색이라 불렀으며 그가 남긴 훌륭한 선정 또한 깨지지 않는 아름다운 그릇처럼 역사의 길이 남아 후세에 전해졌다라고 한다. 비록 핏줄은 달라도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얼마나 깊고 단단할 수 있는지 우리는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정성이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된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빚어지는 것임을